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난번에 하다만 중단된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데스크탑 컴퓨터,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의 연설물이다, 말씀 자료다 하면서 보낸 138건 가운데 소위 드레스덴 연설문은 없습니다. 그건 목록이 쫙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 이야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의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이다. 이 말을 제주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영태 씨가 아닙니까? 떠올리고 다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고영태 떠올려 다녔고, 처음에 그 이야기 했을 때 기자는 또 안 믿었습니다. 안 믿고 했는데 태블릿 PC 때문에 다 안 믿게 되는데, 그러면은 고영태가 검찰 조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10월 30일 날 고영태 참고인 조사예요. 피의자라는 게 참고인 조사를 그때 고영태가 받습니다. 그때 담당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의 최재순 검사입니다. 이때 이제 고영태가 그럼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라면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진술이는, 그리고 고영태는, 당신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가요? 그 검사가 묻습니다. 고영태 답, 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16년 1월경에 WK 사무실 그 최순실 방에서 최순실이가 소위 말해가 자기 노트북 컴퓨터로 이걸 막 연설문 고치다가 프린트가 안 된다고 연락을 해가, 그래서 자기가 그 방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노트북 화면에 대통령 연설문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게 프린트를 모르니까 다른 직원이 와서 이제 고칠 동안에 그때 자기가 한번 봤다. 그때 한번 봤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래 물어요. 당시 진술인이 본 것이 대통령의 연설문이었던 것이 확실한가요? 하고 묻습니다. 고영태 이랍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의 연설문이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진술이 있으면 최재순 검사는 어쨌거나 특수일부 검사입니다. 당연히 자기 물어야죠. 아니, 그러면은 그게 대통령 연설문이었던 걸 쉽게 알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한번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아니, 진술인이 보았다는 그 대통령 연설문 제목이 무엇이고 그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진술해 보세요 하고 묻는 게 검사입니다. 그걸 물어야 돼요. 그걸 안 묻습니다.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신문을 한 게 아니고 고영태 말, 진술,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 이게 검찰 진술이, 아니 받아쓰기는 우리 그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교실에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 탁 이야기하고 애들 받아쓰고, 그리고 고영태 선생님을 소위 학생이 막 받아쓰기 하는 그런 식의 진술서입니다. 이게. 자, 이 진술이 있고 난 뒤 이제 고영태를 법정에 부릅니다. 법정에 불러가지고 이 연설문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그게 언제냐? 고영태가 법정에 쓴 게 2017년 올해 2월 6일입니다. 올해 2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입니다. 그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그 법정에 이제 고영태를 불러 세워놓고 연설문 부분을 질문합니다. 최소원 씨 재판이었었나요? 요때는 2월 6일이기 때문에 최소원 씨 재판이었고 대통령 재판 아직 하기 전이니까 그때 이제 최소원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딱 묻습니다. 자, 정의는 검찰에서 최소원 피고인이 대통령 연설 고치는 것을 딱 한 번 봤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그동안 증언하는 걸 보니까 두 번이나 보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 위증 아니냐 하고 추궁을 합니다. 고영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딱 이경재 변호사를 빤히 쳐다보면서, 제가 그 법정에 있었습니다. 빤히 쳐다보면서, 아니 대통령이 이미 다 시인한 사안이다. 뭐 연설문 최순실이가 고쳐줬다는 말을 다 시인했다. 그런 판에 한 번이 뭐 어떻고 두 번이 뭐 또 어떻습니까?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검사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나왔네요. 막 그럴 때라 가지고 이래가,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조금 더 고영태를 이제 추모하려고 하니까 방청석에 웬 아주머니가 일어나가, 아니 변호사님 당신 막 돈만 바라냐고, 최순실이 돈만 바라냐고, 왜 의인 같은 저 고영태를 추모하느냐고, 이래가 재판이 약간
휴정도 벌어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게 사실 대통령 재판 들어가서 저희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재판이 그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대통령 재판 전에 최소한 피고인 재판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시현 재판장은 나가라. 안 나가면 이제 감시시키겠다 해가 쫓아 보냅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아니 오늘 아까 저기 진아 씨 이야기 듣기로 뭐 고영태가 풀려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거 좀 봤는데요. 예. 정말 기가 막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고영태 재판 들어갔을 때 변호사들이 9명이나 나왔었어요. 전부 다 민변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너무 기가 막혔고요. 계속 보석 신청하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보석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돼요? 아, 결정이 났다는 거죠. 신청은 이미 여러 번 네, 했고 뭐 오늘 결정이 났다는 네. 이야기는 오늘 나타나고 밤에 풀려난다는 예, 얘기인데요. 오늘 밤에 풀려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허리가 아프시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걸 저희가 봤고요.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고영태란 사람이 폭로도 하고 이 난리를 치고 그리고 고영태의 진술 내용 그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검찰이 충하지도 않고 그것 갖고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건데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정호성이 그럼 정호성 비서관이 왜 최순실한테 연설문을 보냈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진술조서에 이렇게 탁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를 보내진 이유를 이렇게 딱 설명합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취임 직후에는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생산된 연설문과 말씀 자료를 그대로 대통령께 올렸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연설문의 이 연설문 말씀 자료를 수정하는 역할을 자기가 담당하게 되었답니다. 왜 그래 됐냐? 자, 대통령님께서는 표현 하나, 문구 하나를 굉장히 섬세하게 고르고 다듬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올라온 그 말씀 자료, 그 연설문은 대통령님의 스타일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는 직접 말씀 자료를 수정하시기도 하였지만 정호성 비서관에게 야, 정 비서관이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 말씀 자료를 그냥 올리지 말고 정 비서관이 좀 수정하고 다듬고 해가지고 그때 올려라 하고 지시하면서 대통령은 최순실 의견도 참고해서 한번 반영을 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보내주게 되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최순실은 그럼 이거를 왜 받았을까? 최순실도 검찰에 진술합니다. 아, 자기는 정책은 난 모른다. 뭐 경제 정책에 두고 대북 관계 전혀 모른다. 다만 대통령께서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아주 감성적인 표현, 아주 나긋나긋한 이런 표현, 국민들 가슴에 확 닿는 그런 표현들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내준 자료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순실 씨가 솔직히 저는 정호성이 보내놓은 문건들의 절반 정도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 제 관심 분야가 아닌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매번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라고 지시하시는 것도 아닌데 정호성 비서관을 계속 내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호성 비서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건도 있는데도 자기한테 보내줘가 막 힘이 들었대요. 최순실이 힘이 들었고 보내준 138건 중에서 한 절반은 받고 절반 안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 씨가 이런 정을 합니다. 대통령님은 정책 기조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이미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물어보면 자기 참고 의견을 들었을 뿐이지 개입하지는 않았다. 하는 게 이제 검찰 조서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정호성 비서관은 최순실한테 어떻게 자료를 보냈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그래서 이메일로 보낼 때 정호성 비서관이 보낸 그 메일 그 주소가 있으면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앞에 한글로 표시된 게 나래로.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의 그 아이디 이름이 나래로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지원, 지윤이 내로 나옵니다. 지윤이 내. 그럼 그건 뭐냐? 지윤은 정호성 비서관의 큰딸 이름이고 지원은 정호성 비서관의 아들 이름입니다. 이게 참 다 검찰 조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은 최순실 씨는 소위 유연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쓴 이메일은 따로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썼던 이메일은 그레이트팍 1819 구글 그리고 GC ZISI 9876 그것도 구글맨 그건 공용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보낼 때는 정호성 비서관하고 최순실 씨가 다른 메일
그거는 KIM으로 시작되는 메일인데 나머지 수사 기록에 보면 지워놨습니다. 지워놔서 제가 모르는데 그 메일로 두 사람이 138건 받았는데 지금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미성 빌딩에 있는 최순실 개인 사무실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다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다 찾아내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게 138건입니다. 이 138건, 이 138건하고 태블릿 PC, 최순실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 있는 272건입니다. 거기에는 문서 파일이. 자, 138건, 272건. 중복되는 게 뭐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국무회의 자료가 딱 두 건만 중복이 됩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면은 정호성 비서관이 새로운 이메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실수로 옛날 이메일로 보내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뭐, 자, 태블릿 PC가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그동안 감정이 안 됐겠어요? 왜?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태블릿 PC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비서관의 증거입니다. 이게. 자, 최순실 씨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 공무상 비밀 누설 여기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으니까 이 기록을 못 보는 거예요. 최순실 씨는. 그러나 이게 이번 이 사건이 모든 게 태블릿 PC로 비롯이 되다 보니까 정호성 비서관 처음 딱 재판이 열렸을 때 이 태블릿 PC 이 감정이 이제 논란이 됩니다. 처음에 정호성 비서 1차 준비기일에서는 정호성 비서관은 아이고 저는 감정 안 하겠습니다. 저는 내 죄를 다 시인하겠습니다. 감정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차기한 변호사가 문제를 삼습니다. 아니 이거 감정을 해야죠. 이거 국정농단의 핵심 소위 스모킹 건인데 이거 감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래 되는데 자, 요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구속된 게 2016년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소위 재판에 해부된 거, 기소된 게 2016년 11월 20일입니다. 자, 정호성 비서관의 혐의가 딱 하나예요. 공무상 비밀 누설. 자, 이거 수사 다 끝났으니까 기록 전체가 이제 법원에 다 갔습니다. 그럼 이거 수사 끝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차, 2차 변론기일에서 자, 이거 태블릿 PC 감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팍 논쟁이 붙을 그 무렵에 검찰이 정호성을 부릅니다. 그게 언제냐? 1월 10일입니다. 2017년 올해 1월 10일입니다. 자, 재판 진행 중에 그 불렀던 검사가 누구냐? 문지석 검사입니다. 저는 이름 다 공개하니까 딱 불러가지고 정호성한테 이제 이 부분을 묻습니다. 그걸 내 검찰 진술 조서를 제가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하여 진술이나 입장은 어떤가요? 하니까 이제 정호성 비서가 저는 2016년 11월 3일 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체포되고 이때 체포되고 11월 5일 날 구속이 됩니다. 그 이후 검찰에서 16번 총 13회가량의 조사를 받는 동안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에 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대통령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를 최순실한테 왜 의견을 물을 때마다 그때 대통령의 매번 지시를 받고 문구를 넘긴 것은 아니지만은 대통령께서 말씀 자료에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순실을 넘겨줬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개인적 이익 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평범하게 진술합니다. 그래도만 검사 딱 묻습니다. 자, 언론 기사를 보면 정호성 당신은 최초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그 다음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기사가 확인되는데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자, 태블릿 PC 감정 당신 요구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고 은근히 협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죠. 자기 거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기 것도 아니고 최순실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데 검사가 재판 진행 중에 딱 불러가 이거 감정하지 말라는 걸 강압적으로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성 비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제가 재판 과정에서 제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제2의 공판 준비 기일 전점에 대통령과의 공무관계를 너무 쉽게 인정하는 거 아니냐.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의 문제점을 다퉈봐야지 그대로 인정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당신은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등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 아닌가요? 예, 그리고 여기저기서 현재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에 대하여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정호성 비서가 당신밖에 없다. 딱 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었는데 태블릿 PC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는 취지의 이야기도 다 들려가지고 제가 입장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개인 이런 진행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딱 결론 딱 이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지난 1월 5일, 6일 무려, 그러니까 2017년 무려 완전히 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1월 18일에 있을 제 공판 기일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이 말 뭐냐? 내 죄를 다 인정하고 아유 태블릿 PC 감정죄 안 하겠습니다. 검찰이 압박을 하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자, 이미 검찰에서 13번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재판에 회부가 돼가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태블릿 PC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정호성 피고인을 소위 검찰에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아이고 그 감정 안 하겠다 하는 이 진술을 받아냅니다. 자기가 메일로 서류를 준 거는 사실이지만 예. 태블릿 PC는 자기가 생각이 없는 게 저- 나타났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회의는 압박을 받았는지 그냥 짐작하시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냐? 공소 제기 후, 그러니까 11월 20일 공소 제기 후에 강제 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조문에도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해 놓은 게 헌법 제12조 7항입니다. 이게 뭐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이나 구속의 부당한 장기야. 그러니까 정호성처럼 구속의 부당한 장기야. 또는 기망이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우리 헌법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정호성 피고인의 이 자백은 뭡니까? 검찰에서 야 태블릿 PC 감정 이거 안 하겠다고 이래 압박을 넣으니까 결국은 인정한 겁니다. 아이고 검찰하고 싸움하기도 싫고 그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지금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쉽게 그렇게 결과를 할 수 그게 있어요? 수사를 아마 이전하지도 검찰에 불려가가 수사를 받아보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냐? 자, 그러면 지금 47건 이게 과연 공무상 비밀이냐? 이 부분을 제가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 최순실 씨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발견된 138건의 문건 중에서 공무상 비밀이다 하는 게 47건입니다. 범죄 일람표 1번부터 47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뒤져봤습니다. 자, 순번 1번입니다. 제 1번.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중국에 특사단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낼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과 어떤 관계입니다. 하는 걸 또 써놓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더 웃기는 게 이겁니다. 순번 2번입니다. 행정부 조직도 가로 열고 산만해요. 이게 뭐냐?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 인선안이에요. 기록 보면은 제일 위에 국무총리가 있고 여기 감사원장이 있고 그 밑에 와가지고 뭐 법무장관, 내무장관 쫙 이름 나오는 조직도 있고 조직도 여기에 이름 툭툭 서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저도 봤을 때 야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건인데 걔가 제가 이제 들여다봐서 검찰 진술을 보니까 참 이 문건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문건을 만든 사람이 유성림이란 사람이에요. 유성림. 그럼 유성림이가 누구냐? 검찰 조사 높다. 이재만 총무 비서관의 아내입니다. 유성림이란 여자가. 그럼 유성림이란 여자가 이걸 제일 마지막 딱 저장한 날짜가 언제냐? 2013년 2월 14일이에요.
자, 2월 25일 날 정부가 출범합니다. 출범 전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막 곳곳에 공난이고, 그래서 이건 뭐냐? 대통령께서 여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장관 후보자 한번 적어봐라. 그것도 3만이에요. 여러 사람한테 준 거. 그래가지고 유승림 씨가 내 생각 이렇습니다 하고 모르는 부분 빼고 자기 아는 것만 넣고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이 그거를 소위 최순실 씨한테 보냅니다. 이걸 보내준 날짜는 언제냐? 2월 25일이에요. 만든 거는 2월 14일이고 보낸 거는,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봐라. 아니 대통령이 초대 내각을 지금 구성을 하는데, 자 주변에 여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이 드신 분들, 다음에 뭐 전문가들 여러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게 또 무슨 비밀 문건입니까? 공무상 비밀 문건입니까? 더 웃기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순번 7번입니다. 이 7번은 뭐냐? 검찰이 딱 공소장 그 범죄수 일람표 그 탁 이렇게 붙여놨어요. 국정원장,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인선 발표안. 와, 저도 이거 보고는, 야, 이거 국정원장 0순위, 1순위, 뭐 3순위, 4순위 있는데 그 중에 최순실 씨가 여기서 누굴 골랐다. 그래서 이 사람 된 거 아닌가? 저도 아주 이건 참 중요한 문건이다 싶어서 이 문건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문건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한 인선을 우선적으로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장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 서울,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평소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았고 합참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확고한 안보 의식을 가진 원칙주의자로 국정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임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발표할 때 그때 이거 읽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요 내용 중에 혹시 평소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 요거를 조금 더 감성적으로 바꿀 수 없느냐? 이게 무슨 공무상 비밀입니까, 이게? 전부 다 이런 문건들입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계속 제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이 검찰 조서를 아무리 47건 문건을 아무리 읽어봐도 공무상 비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소위 공무원의 비밀 음수 의무를 위반했다가 대통령을 파면을 시킨 한 이유로 삼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태블릿 PC를 갖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 따져보면 이게 태블릿 PC 이 난리 치는 거는 우리가 검찰 장난에 사실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증거를 딱 보여드릴게요. 검찰에서 이 증거서류는, 자, 요 자료가, 이 자료가 이제 검찰에서 소위 정호성 관련 부분 때 포렌식입니다. 이게 태블릿 PC 포렌식 관련 부분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영재 변호사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여기 뭐 유니코드 있으면서 이게 숫자가 딱 있습니다. 이게 1년 번호로 아랍에서 굵게,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위조나 변조나 못하게끔 내가 탁 1년 번호대로 이렇게 척척이 서 있습니다. 이게. 자, 이번에 검찰이 700페이지 내놨습니다. 보세요. 의견서예요. 의견서. 제목 보세요. 의견서. 태블릿 PC 검증 신청하지 말아야 된다. 부당성. 의견서예요. 좋습니다. 의견서라 좋은데, 그러면, 자, 이걸 보십시다. 여기에 태블릿 PC 사진하고 이게 쫙 나옵니다. 밑에 보세요. 밑에, 검찰청, 페이지. 자, 보세요. 아까 이거는 굵은 것이 아닙니까? 이건 보세요. 딱 뭐라 되어 있느냐. 689-50이에요. 그 다음 건 뭐냐. 689-51이에요. 이게 증거번호가,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건 증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게 증거라면은 법원에다가, 자, 정호성 증거 제메토 이래가 내야 돼요. 자, 검찰 이야기는 뭡니까? 참고 자료다. 증거가 아니고 참고 자료다. 그러면서 이것도 재판부에 낸 게 아니고, 대통령 변호인단만 참고하세요.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영재 변호사가, 나도 우리도 한 부 주라. 우리도 대통령 변호인단만 주지 말고. 그러니까 검찰은 이영재 변호사님은 이 사건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소위 이 사건 아니니까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영규 변호사 아니 재판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재현 재판장이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그러면 복사해서 같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영규 변호사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자, 이 자료 속에 있는 것들이 날짜하고 이 여러 가지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물론 JTBC하고 뭐 다른 언론에서 하는 게 이거 갖고 지금 공방을 하는데 이거는 증거 자료 아닙니다. 이 참고 자료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검찰이 던져준 참고 자료 하나 갖고 뭐 사진이 어떤니 뭐 GIF 파일이 어떤니 문서 파일이 어떤니 뭐 드레스를 어떤 한데 그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해답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고 검찰은 소위 말해가 그 사진 찍힌 중국 식당 그것도 다 파악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하고 다 파악한 게 여기 있는데 이 기록이 8,600페이지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걸 언제 봅니까? 그래서 전부 다 놓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138건 최순을 보낸 거 그것은 없습니다. 연설문. 그럼 그 연설문이 어떻게 태블릿에 들어갔느냐? 그거는 JTBC가 언론기관으로서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책임과 윤리의식으로 국민들한테 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